남편이 은퇴하고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저희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계획을 가지지 않아 서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는 점이 많아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우울해지고 저는 매일 회사에 가서 일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지고 저희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근사하게 협의하여 별도로 생활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의 돕지 않는 취급과 살림비 지원이 없어 남편의 것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부모님의 조언을 통해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힘들게 살아오신 과정을 거쳐 본인의 삶을 위해 결정을 내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아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친정 엄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혼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내 생각처럼 결혼 생활이 쉽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후 계속해서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징징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와 상태로 살다 가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마 이제는 내 인생을 즐겨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을 했으면 함께 살아야 있지 않을까요? 몇 년 후 계획까지 다 세워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적어도 당신이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매일 자괴감이 들어요. 주변 친구들은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사업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업하려면 준비도 제대로 해야 하죠. 무턱대고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의 사업 타령에 귀를 닫았어요. 아마 고지라도 사표를 던질 것 같아요. 다가 도구의 계기가 된 시절 동안 제게 남편이 금방 아이가 낳아 가져가 어려워야 하며 제가 복지를 맬 위치 여부도 장점 상태다. 당신이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기기에 제값 해지 좋고 제가 복희다. 아니면 한국에 제대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기업 복지가 얼마나 좋아 나오는데 대기업만 해당이 좋다는 것도 있다. 공무리는 할 것이다. 아이를 핑계 삼아 남편에게 사업 이행 짜라 경로를 보면 남편이 입을 삐지 입도 말이 밝다면서 또 동의를 잇다. 임신을 해서 부자는 좋습니다. 말을 잘 듣기도 전도에 경기는데 마자르라었을까요? 가산 대기에 체지우지되 뿌일에게 철이다만. 말이 적었더니 남편의 거지에는 대기업 사주고 단적 계약엇가 가득했다. 사업에 대한 자은든 꺼을 끝집가. 사업에 대한 일을 쓸 끼니 망해양면 잊은거나 같이 내내 저희 아이를 키우고는 되던 1년의 밭목해지 않카 정적응지 못하고 일을 결국엔 그만되고 남편의 외벌이가 시작되어동이나 산지 8년차 되었을 때 남편은 해보자고이자 의결지는 가즈게이 재현 염의를 오선회에서 저에게 실적을 가고 눈치를 주는데 아이더이 생상겨디기시나요? 지드러스프 스펙은 아니잖아 예정처럼 대학 성적만 잘 받고 면에서 말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어 사대론 꽃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젊은 사람들보다 일처리가 느리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단지 더 많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보이겠지? 세상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겠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가며 내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느냐 고민하며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게다가 우리는 이미 2아이의 부모이니 아이들을 어떻게든 키우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 회사에서 요즘 나에게 주는 것은 성과를 내라는 말뿐이고 칭찬은 받을 기회도 없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도 없어.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야. 사실 어느 회사든 다 똑같을 거야. 직장인의 어려움이 그냥 말뿐인 게 아님을 당신도 깨닫길 바래. 그래서 나도 나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야. 내가 스스로 하는 삶이 더 멋지지 않겠어?
몇 년 전에 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동기를 보면 놀라지. 그 사람은 지금 외제차를 타고 아파트도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 나도 그때 사업을 시작하고 일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운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뉴스에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해. 당신이 아이템 하나라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모래에서 밥 먹고 살 생각을 버리고 정신 차리길 바래. 우리 아이들은 점점 크고 있어. 곧 초등학생이 될 텐데 학원도 충분히 준비해야 돼. 오늘은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지. 학원에서 보내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학원에 간다고 그래? 나 때는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고 문제집만 집에서 열심히 풀어도 명문대 갔어. 이 자기가 가진 기본적인 머리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여. 괜히 시골 마을에서 막 서울대 가는 학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천재고 당연히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줘야지. 아이들도 성장을 하는 법이야. 요즘 학원 안 다니면 왕따 당한대. 애들끼리 학원에서 친분 쌓고 그런다더라. 우리 애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바라는 건 아니지만 뒤처지는 건 안 되지. 안 되지 않겠어? 당신은 이렇게 몇 년째 내 말에 매번 딴지한 거더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해주고 말이야. 물론 당신 말 이해가 가긴 해.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찾아가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말이야. 내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데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남편은 제게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해요. 서운함을 막 드러냈어요. 아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가 2이나 있는데 그것도 아직 미취학 아동인데 돈이 만만치 않은데 애들이 더 크면 얼마나 큰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그것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남편은 제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사업에 대한 열정은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업하려는 이유를 묻는다면 혹시 나중에 애들의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애들의 공부와 생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죠. 또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자금과 지식이 필요한데 돈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만큼 받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누라가 무슨 말이든 믿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넘어 사업에 뛰어들면 집안에 빚만 쌓이게 됩니다. 정말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설득을 시도하고 시조부는 계속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단 말은 왜냐면 사업을 함으로써 현재 월급을 넘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저는 절대 반대했고 결국 회사에서 심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라도 없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다가 혈액이 말라 죽겠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싫은데 회사에 가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지고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해.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게 내가 그만두기로 결심했어. 그 이후에
남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고요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와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했어요. 입을 다무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말이에요.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남편이 제가 체념하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사임서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동창과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획을 말해주었어요. 최근 동대문 시장 사업이 인기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작은 의류 소품까지도 해외에서 동대문으로 물품을 사러 오는 거잖아. 양말이 별로 없어. 박리로 된다면 완벽하다고 했어. 초보자용 투자 비용도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양말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남편이 동대문 도매시장에 자리를 구해서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퇴직금까지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별로 안 든다고 하던 것과는 다르게 자리 구하는 비용, 양말 구입 비용, 공장 계약 비용 등 모든 것으로 퇴직금을 투자해버린 거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는 생각해보니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친구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아. 당초 계획대로 출발함을 약속했는데 비용 대부분이 불필요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로채서 도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 경험이 없었고 친구의 말에만 의존해서 사업에 투자해 결국 속았어요. 그의 한심한 행동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 사람을 믿은 저도 어리석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친구라고 소개했던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퇴직금만 송아지를 먹고 찾으려고 하니까 가족조차도 믿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 전공인 미술을 살려 일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취직을 했어요. 남편에게도 빨리 취직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사업 타령만 했어요. 저는 노력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일만 벌리고 시댁에서도 눈치를 봤어요. 계속해서 다른 아이템을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디 조심하세요. 번다고 우리 아들 눈치밥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조차 돈에 눈치가 보여서 말이다. 아, 명절에 우리 집 먼저 들리라고 말도 못하고 있잖니? 제가 애들 아빠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지만 이제는 이 집안의 가장이 저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돈 벌어오는 가장 우러러보고 챙기라고 하셨죠. 이제는 제가 가장이니까 남편이 당연히 저를 우러러보고 눈치도 보고 살아야죠. 시어머니가 제 속을 살살 긁길래 저도 시어머니 속 좀 살살 긁어줬더니 헛기침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굴더라고요. 이 남자가 말이야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걸로 눈치 주고 귀 죽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 그래도 빚 없는 게 어디야. 빚까지 생겼으면 이혼감이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버는 돈이 없는데 까먹는 돈이 생기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 말을 시어머니는 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를 하긴 했어요. 남편이랑 그나마 같이 살고 있는 건 애들이 있어서도 있지만 빚을 지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요.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챙기고 허송세월이나 보내고 있는 남편을 참아내면서 말입니다.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저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던 친정 엄마께서 글쎄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하신 겁니다. 정말 그날 갑자기 머릿속이 백지 굼세면서 머리 말해야 할지도 몰라 그러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친정 어머니는 알부자예요. 제와 남편이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두고 주시고 결혼 준비도 다 해주셔서요. 친정 어머니는 부동산에 소질이 있어서 투기인 줄 아는데 더 좋은 장소를 센 값에 사두고 나중에 값이 오르면 팔아 돈을 모으셨어요. 부동산이 큰 돈을 일으키니까 자산이 점점 많아졌죠. 친정 어머니는 혼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쟤를 키우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의미가 안 돼서 얼굴을 꼬집었어요. 친정어머니 전황을 듣고 이미 암이 꽤 진행돼서 항암 치료로 크기를 줄여야만 수술 가능하대요. 친정어머니가 체력이 살짝 부족하고 나이도 있어서 수술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해요. 내 일평생 친정어머니가 내 곁에 있을 줄 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강병이 걸린다니까 너무 슬퍼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보면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친정어머니도 아프니까 더욱 아프네요. 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 가족이면서 내가 없어야 한다. 여동생은 너무 멀리 살고 있고 서울 가까운 장녀인 내가 몰셔야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죄책감이 들면 결국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당신 집에서 계속해서 노는데 우리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신도 간호 좀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가게가 망해가는데 출근도 안 하고 있고 단어 선택을 할 때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망했다고 해야 하냐. 저도 생각이 있어서 잠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게 운영에서 나오는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돈으로 간병비를 내야 하는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장모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쓸 수도 있잖아요. 감정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있어야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쉽잖아요. 그냥 당신이 취직하던가 돈을 벌라는 소리로 끝내야 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자리 차지하는 게 될 것 같아서요. 간병비는 땅을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프니까 힘들어하는데 엄마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하면 어떡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길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아프다면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현실적인 도움을 제발 주세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 같네요. 처남이 나서서 짐을 들어야 하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어디로 가지? 처남님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비일이 힘들게 있긴 해도 항암 치료를 하느라 입원하고 퇴원하고 있는데 매번 찾아가 수발을 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 살이 빠지고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보였고 안색도 시커멓게 죽어버린 친정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도 모두 빠지고 힘이 없어서 병원 내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지냈어요. 하지만 친정 엄마에게 변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암은 줄어들지 않고 친정 엄마의 건강만 떨어졌죠. 결국 친정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양년을 살다가 저 세상 가게 생김이 싫다. 나는 자연 가운데 혼자로 돌아가고 싶어. 이것도 내 욕심이지 친정 엄마가 모든 것을 체념하듯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자 생활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친정 엄마를 데려와 우리 집에서 살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소식을 듣고 온 시어머니가 급하게 찾아와서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평생 함께할 병소를 찾는다면 차라리 서러워서 찢어질 것 같아 그랬다. 우리 아들이 점개서 처량한 모습을 보인 것뿐인데 지금은 모시고 살 거라고 24시간 수발을 들라고 할 생각은 없느니라고 하셨더니 아이고 그렇게 돈을 벌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은 종종 감정적인 상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호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네 집은 사돈 지분이 반 이상 된다는 거? 그래 나도 그걸 인정한다. 아이 근데 부동산에 눈도 다기면서 말이야. 그런 집을 해줘. 그 집 집값도 하나도 안 올랐잖아.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부었어도 말이다. 우리 아들도 집을 사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어?
그래봐야 10% 될까 말까 하지. 제가 임신하고 일 그만둔 이후에 친정엄마가 대출금 다 갚아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집값은 왜 운운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하고 오시면 지금 집 팔아서 친정엄마 다 드릴게요. 다시 대출받아서 목 좋은 곳에 집 구해서 평생 빚 갚으며 살 것 아니 그 집을 왜 또 팔겠다고 그래? 어쩌면 너는 말 한마디 질 생각을 안 하고 아주 따박따박 다 이기려고 하느냐. 어머니, 저는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저희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살 거니까 그냥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는데 나한테는 아주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제 성질이 터져서 버는 거 없으면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입을 삐죽 내미는데 아 정말요. 그 주둥이를 확 때려버리고 싶었다니까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렇게 답 없는 사람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친정엄마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 하나만 보고 결혼에 찬성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랑 친정엄마랑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장모님, 아까 낮에 부친 게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시장 나가서 녹두전이랑 부친 게 저는 아직 뜨겁기 때문에 세척하기 전에 식사하세요. 물건, 내 문이 없으니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잊어버렸던 말인데도 다시 기억하여 가져왔어요. 영웅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보니 입맛이 돌아왔어요. 장모님은 나뿐이죠. 제가 아니라면 누가 뛰어나가서 가져올 것인가요? 장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버티세요. 우리 사위 때문에 질병을 얻는 느낌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낸 거 참 잘 됐어요.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니까 남편과 친정어머니 둘이서만 있을 일이 없을 거예요. 둘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친정어머니 사이라도 믿을 만큼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좋고 놀랐어요. 남편이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전령에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운영하던 동대문 가게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끝낼 정도로 망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전세금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투자한다면 야근에 투입되었던 돈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 몰라요. 어쨌든 이미 날려먹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빚만 만들고 오지 마세요. 제가 믿을 걸 믿었어야 했는데 영원히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디에 사업 머리가 있겠어요. 자기 돈이든 아니든 다 투자하고 향균 마스크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던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마스크는 KF94 마스크도 아니었고 국가에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판매되지도 않고 재고만 쌓이니까 회사가 도산했고 투자금을 완전히 날려먹었다고요. 속이 뻥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남편에게 집에서 친정 엄마랑 시간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것 같아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친정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1년 미만이었던 시간 동안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엄마가 모든 것을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을 급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살펴주지 못한다면 장례 절차를 알아봐 주시든지, 좀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바빠서 당신이 좀 해주셨으면 해요. 왜 이런 걸 미리 알아보지 않았는지요. 장모님이 오늘 내일에도 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저를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만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받아서 싸울까도 생각했지만 친정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참았어요. 혼자서 모두 알아보고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 장례식장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애들은 시댁에 두고 올 거라던 남편이 아무 소식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례식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부동산으로 쌓은 재산이 상속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엄마한테 빚이 있어서 건물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사람이었어요. 매우 놀라서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가 평소에 자산 관리를 맡기던 자산관리사에게 연락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상속 문제로 상담하려 했지만 엄마가 돈을 빌려서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산관리사는 건물을 신속히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을 제안했고 서류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나에게 설명했어요.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동생과 친척 중 한 분이 나를 위해 집에 가서 쉬며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유했지만 시국으로 인해 장례식장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고 시간 제한이 있어 혹시 아무도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부지런히 집에 갔다가 되돌아오고 아침에 일찍 와야 한다며 이야기했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방에서 혼자 대자로 누워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전 씩씩거려 할 기운도 없어서 옆에 누워 쪽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나서 남편을 깨웠어요. 자녀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았네요. 집에 언제 들어왔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우리 집에 데려와 놓았다고 합니다. 시댁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가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아이들도 가야 하죠. 아이들은 장례식장을 볼 때 인사도 해야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기엔 마음이 안 놓여요. 아이들이 힘들어 할까 봐요. 이제 가면 피곤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침대로 돌아와서 다시 누워 계신 남편의 등에 세게 때려 맞았어요. 왜 때리세요? 제 손이 아프네요. 이것만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손이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남편을 때렸어요. 당신은 뭘 하는 거야? 우리의 시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얼굴도 안 비치고 다시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급히 일어나야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위로서의 예의를 지켜야지. 당장 준비해. 우리 어머니를 떠나는 길에 사위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친척들이 손님들이 사위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부끄러워서 정말 거기 가면 왜 기름값을 아깝게 쓰는지. 어머님이 뭘 남겨주신 건 없는데 가서 인사를 드릴 마음도 없는데 말이야. 사소한 것도 없는데 왜 기름값을 아깝게 써? 진짜 사람이냐? 그런 말을 마냥 뱉을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왜 남겨주는 게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런데 가전제품도 다 그래? 거의 다 우리 어머니도 모르시던데. 몇 년 썩은 물건으로 생색내도 참, 장모님 말이야. 가은 재산 다 털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거기서 뭐 하겠냐고. 영정사진을 들고 나한테 목소리를 놔도 놀라나 그래? 그런 건 아니야. 피곤해서 가기 싫어.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막말을 하는 남편 너를 향해 자산관리사에게 받은 서류를 던졌어. 정말 너는 우리 어머니의 장례식장 가는 길에 그런 소리와 행동을 할 수 있어? 왜 너는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이 피고탄 웃는 얼굴로 내가 한 말에 대해 심드렁한 대꾸를 하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에게 해놓은 것이 한 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 시어머니 덕분에 내가 빚진 게 없었거든. 근데 시어머니 건물을 넘어가잖아. 너 그걸 포기해야 한다면 상속세는 치댄가. 상속세를 내고 건물을 담보로 잡고 진부를 갚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손해를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 너는 한 푼도 못 받지? 장모님의 건물을 포기해도 빈털털점에서 상속세를 내고 건물을 갚아도 손해다. 정말로 손해야.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얼굴을 노려보니까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불평을 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생활비를 면무에 보았다고 아주 너무 헛되이 쓰는 유행 없는 유에 한가득 려고했고 우리 집까지 무시당했다. 이건 없는 것이다.
이혼에 이혼. 모자라 우리 집까지 무시당했다. 이거야 무도 털어. 이건 다시 해야 한다. 이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 그동안 장모님을 믿고 어깨를 펴고 다녔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남편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남편은 친정엄마와 함께 살던 동안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 친정엄마를 살살 죽이기 시작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현금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름없어요. 아이템은 좋은데 대기업 출신의 인재가 없겠습니까? 장모님은 나에게 잘 되지 않는다면 좋은 인재가 있을지 모르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추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정말 힘이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다. 친정엄마는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의 말에 현혹되었다. 그래서 친정엄마는 투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가정의 대출금을 전액 갚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 즐기다가 병원비 쓰고 뭐하고 하면서 건물이라고는 딱 하나 변두리 상가뿐이었어요. 팔리지도 않는 건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그것도 나름 건물이랍시고 담보대출 있게 나왔더라. 남편이 하도 돈도는마지만 한번 투자를 해보자 싶어서 그 건물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주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마스크 투자를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돈은 공중분해가 되었고 담보대출을 받았던 빚만 친정엄마에게 남게 된 것이었어요. 빚을 갚으려면 그 건물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딱 돌아가신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제가 그 건물을 상속받아서 매매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빚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을 거절하게 되면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건물까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었어요. 뭘 선택을 하든 저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본인이 말아먹은 돈이었고 이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조롱하듯이 말을 하는데 듣자 하니까 열이 뻗쳐가지고 더는 못 들어 죽겠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유사를 떨다 망해버렸다면 나주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한 가지 열쇠가 더 있었어요. 서류 뭉치 하나를 남편에게 더 던지니까 남편이 웃다가 말고 무슨 서류냐 하면서 찬찬히 읽기 시작하다가 점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그 서류는 바로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쓴 차용증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살아생전 맨 입으로 그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리하지 않았대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나를 노려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고약한 술버릇이 있었는데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필름이 끊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마신다는 습관이 있었죠. 이 사실은 저와 친정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신혼부터 이 문제로 남편과 계속 싸웠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길 때 친정어머니는 돈을 빌려주겠다 하면서도 맨 입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빌려주는 돈이니 나중에 남편에게 갚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며 변호사에게 미리 받은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갔고 공증까지 받았죠. 그렇게 남편이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저희가 모녀사기단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친정어머니는 남편에게 철저히 만들어 놓은 함정을 펼쳐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필체 감정서로 남편의 필체가 맞다는 것을 입증했고 그 결과로 남편은 입을 꾹 다물며 망연자실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엄마한테 빌려간 돈을 제게 갚도록 약속하며 꼴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끼리의 고민이었지만 어딜 가도 건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건너가자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었어요. 함께 보낸 세월이 벌써 몇 년인데 어떻게 한순간의 말실수로 이혼을 결심할 수가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죠. 빚 문제도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내가 취직해서 우리 둘이 돈을 벌면 충분히 애도 키울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이성적인 척할 때 정말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제 엄마가 장례식장까지 기름값 아까워 못 가겠다고 하셨다고요.
그 순간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면 평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남은 인생에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야. 이혼을 하고 당신이 돈 갚을 때까지 기다린 뒤 착하게 손해볼 필요 없이 돈을 가져와서 용건을 볼 생각이에요. 차는 엄마가 선물로 주신 거고 집도 엄마가 돈 갚아주셔서 마치 엄마의 것처럼 느껴지죠. 너는 몸만 나가면 될 것 같았어. 짐 챙기고 떠나고 혼자서 호강하고 있으면서도 망연자실인 남편에게 욕을 날리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사과하며 제게 다시 기회를 주길 바랐고 아이들은 아빠 없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우리 애들은 잘 살 테다며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방문 손님들도 놀랄 만큼 어수룩해졌어요. 남겨놓고 사라졌고 이후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남편을 지옥으로 보낸 후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더 강해지고 자립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모든 것이 좋아졌고 그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행복을 찾아 또 다른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한편 남편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고 다행히 엄마로부터 받은 마지막 건물은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대출 빚은 갚아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